예, 구조력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이 모델링과 방법론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배웠어요. 그 모델링도 이제 모델링은 지난 학기에 저랑 배웠죠. 그래서 워터폴 모델링, 프로세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모델링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인 구조적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보세요. 이제 처음에 컴퓨터는 원래 순서대로 쭉 처리하는 거였어요. 순서대로 쭉 처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처리될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순서대로 쓰기도 어렵고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생각하는 이제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보세요. 컴퓨터가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의 길이가 길어지고 복잡해졌어요. 메뉴도 많아지고 기능도 많아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대단히 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개발해야 될 프로그램을 단위 모듈로 분할을 먼저 하는 거죠. 분할을 했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인사관리를 개발할 것 같으면 사용자 로그인하는 거, 메뉴 보여주는 거, 입력하는 거, 레포트 찍고 이렇게 쭉 이런 걸 단위 모듈이라고 하죠. 단위 모듈은 더 이상 쪼개면 의미가 없는 거. 그렇죠? 메뉴를 보여주는데 메뉴를 반만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메뉴 보여주기 이런 거 단위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단위 모듈로 쫙 분할을 한 다음에 이 단위 모듈이 해야 되는 기능들 있잖아요. 기능을 순차적으로 쭉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함수로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순서에 따라서 쫙 배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볼까요? 처음에 이제 아까 말한 예를 들어 인사관리를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 인증이라는 모듈이 있었어요. 그럼 사용자 인증에는 아이디 입력받기, 패스워드 입력받기,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체크해 보기, 그죠? 체크해서 OK가 되면 메뉴를 보여주기, OK가 안 되면 메뉴를 안 보여주고 나쁜 새끼가 틀렸어라고 얘기하기. 보이시죠? 그럼 단위 모듈은 뭐예요?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인증에서는 함수가 뭐가 있어요? 아이디 입력받기, 패스워드 입력받기. 그 다음에 이거를 체크해보기. 그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하기. 보이시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그전에는 순서대로 무조건 쭉 짰는데 이게 기능이 너무 많아지니까 뭔가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구조적 방법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개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단위 모듈로 분할을 하고 모듈이라고 했어요. 이 단위 모듈을 구성하는 함수들을, 그죠? 단위 모듈의 기능, 이걸 함수라고 하죠.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순서대로 쫙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전체 프로세스를 읽기도 쉽고 관리가 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적 방법론은 그전에는 그냥 무작정 순서대로 처리한 건데 그거 갖다가 뭔가 이렇게 모듈로 나누고 모듈로 나눈 거를 모듈 안을 함수를 구성하고 그렇게 된 것들을 갖다 순서대로 쭉 배치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짜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별로 쉬워질 게 없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머리 입장에서 보면 쉬워지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려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구조적 방법론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구조적 방법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구조적 방법론은 그 앞에 있는 필요성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처리하는 단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이다. 느낌이 오시죠? 프로세스는 단위잖아요.
프로세스는 입력 데이터의 흐름이나 조건에 따라 반응하거나 수행하는 작업이다. 그 프로세스는 어떤 입력이나 조건에 따라서 뭔가 이거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차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곧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 프로세스 갖다가 그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곧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함수와 프로시저로 구분할 수 있고, 그 프로세스는 단위 작업이 모듈로 구성될 수 있고, 거꾸로 할게요. 모듈로 구성될 수 있고, 이 모듈은 그거를 구성하는 함수와 프로시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절차로 보는 거예요. 이 절차로 갔을 때, 이거 갖다가 순서대로 쭉 짜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모듈로 이렇게 식별을 한 다음에, 단위 모듈을 구성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걸 그 함수와 모듈 단위로 해서 쭉 연결을 하면, 프로그램 짜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걸 단위를 식별하지 않고 그냥 막 짜려고 그러면, 머리에 금가죠.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979년에 디마르코라는 분이 했고요. 70년대부터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70년대 가장 많이 썼고요. 70년대도 많이 썼고 80년대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뭐 그전에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구조적 방법론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해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설명했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순차적 처리 기능이 너무 길어져서 읽기 어려워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위 기능, 모듈 변으로 단위 기능을 함수로 분리해라. 그죠? 그리고 함수가 모여서 비즈니스 단위, 함수는 기능 단위고요. 개발자들이 쓰는 기능 단위고, 함수가 모여서 기능 단위, 모듈로 식별을 한다. 그리고 순차적 처리 과정에서 임의의 위치로 이동하면 읽기 어려워지므로 고우투문의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면 순차 선택 반복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책에 보시면요, 구조적 프로그램은 순차 선택 반복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함수로 분리하고 고우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모듈을 식별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그 처리하는 절차를 갖다가 쭉 놓을 갖다가 비즈니스 단위로 먼저 모듈을 식별을 하고, 비즈니스 단위에서 식별된 모듈을 개발 단위 함수로 분리를 해놓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쭉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다. 그때 고우투문 사용을 금지하고 순차 선택 반복을 사용한다. 이건 원래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개념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옛날에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순서대로 무조건 쭉 수행하던 시절에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럼 지금은 쓰느냐? 당연히 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강 신청을 한다. 그럼 수강 신청을 하면 치운 다음에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수강 신청을 하면 수강 신청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강 신청하는 화면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자 인증해야 되죠. 로그인할 거 아니에요. 로그인해서 수강 신청을 하겠다고 메뉴 선택하면 그다음에 수강 신청 화면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단위 모듈이잖아요. 그죠? 이 모듈에 보면 수강 신청 진행하는 거는 함수죠. 그러니까 수강 신청, 지금 여러분이 이번에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여러분이 쓰던 프로그램이 구조적 방법론의 그 모듈에 의해서 여기 보면 프로세스로 쫙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모듈들이 쫙 시간 순서로 쫙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은 지금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얘가 자주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회 나가면 어떤 분들 중에서는 구조적 방법론은 옛날 거잖아. 우리는 이제는 옛날 거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구조적 방법론은 옛날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최우선이었던 거고요. 지금도 그 상황이 여전하니까 계속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조조방본론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드렸어요. 지금 설명한 것들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구조조방본론에 보면 뭐 함수를 분리하자, 고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외워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뭘 외워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 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조조방본론은 이런 것이다. 그럼 구조조방본론은 이제 앞에서 좀 그렇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방법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론이니까 정형화된 게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면 구조조방본론은 DFD,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DD, 데이터 딕셔너리, 미니스펙, 소단위 명사도로 이루어진다. 간단하죠. 내가 말했죠. 방법론은 복잡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도구니까. 그러니까 여러 선배들이 가장 최소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DFT, DD, 소단위 미니스펙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방법론이 특징이 있는데 모델링이 가지는 특징을 모두 가지는데 그죠?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추상화 뭐 이런 게 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은 거니까 새롭게 강의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구조적 방법론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구조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자료사전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만들어진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좀 더 정확한 서술을 위해서 그거를 글자로 쓰는 소단위 명사서를 만드는 거예요. DD, DFT, 결국 핵심은 뭐냐면 DFT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ER 다이어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제 정보공학이 나온 다음에 구조적 방법론을 보완하면서 들어간 거니까 그건 뭐 아직까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DD. 그 다음에 데이터 다이어그램.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주로 그리게 되고요. 여기 데이터 딕셔너리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거를 그리게 되고요. 이걸 갖고 고객이랑 대화하면서 우리가 개발할 시스템에 대한 거를 모듈과 함수로 다 식별을 하죠. 하고 나면 이거를 서술하기 위한 소단위 명사서도 만들고요. 소단위 명사서가 다 모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처리 명사서가 돼서 나중에 프로젝트 산출물로 고객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상태 변화도는 언제든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데 그 다른 방법론과 다르게 그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DFD가 이미 시간에 따른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 변화도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구조적 방법론만 쓴다고 하면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는 정보공학 방법론, 구조적 방법론, 뭐 객체적 방법론을 한 번에 다 쓰게 될 텐데 그때도 상태 변화도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많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태 변화도를 포함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필요할 땐 쓰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서술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 DD, DFT, 미니스펙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DFT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데이터 입출력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모듈별로 톱다운으로 분할한 다음에 단위 모듈 수준까지 쫙 분할해 내려간다. 뭐 나중에 예를 들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거를 그릴 때 DFT를 그릴 때 쓰는 건 뭐냐면 외부 시스템 외부 입출력은 요걸로 표현하고요. 모듈 아까 말했죠. 모듈은 동그라미로 표현해요. DFT에서는 모듈까지만 표현하는 거, 함수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요건 데이터 저장소, 요거는 흐름. 요 네 가지로만 표현합니다. 이해하셨죠? DFT. 그래서 DFT를 작성할 때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책에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읽어는 볼게요. 자, DFT에서 이거 모듈, 동그라미 모듈은요. 모듈의 출력은 반드시 입력에 의해 생성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DFT는 자료의 흐름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최소한의 것만 명시한다.
그럼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어디에 명시하냐? 미니스펙에 명시한다. 최소 자료 입력의 원칙. 그다음에 DFD에는 입력 출력이 다른 기능 단위로 입력 출력이 다른 기능 단위는 별도로 분리한다. 그러니까 입력 출력이 다른 거를 하나의 모듈로 표시하게 되면요, 하나의 모듈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입력 출력이 다르면 그 동그라미로 분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독립성의 원칙. 그 DFD의 모듈은 항상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해야지, 때에 따라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때에 따라 저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속성의 원칙. 그죠? 동그라미 모듈을 말하는 거예요. 또 모듈. 그 다음에 입력의 흐름대로 출력이 나와야 한다. 숫자 처리의 원칙. 저장소의 자료는 변치 않는다. 연구성의 원칙. 읽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DFD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모듈인데, 모듈은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갖다가 애매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 애매하게 만들면 뒤에서 함수 만들 때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DFT 작성의 원칙이 있고요. 작성 가이드가 있죠. 중요한 거예요. DFT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외부에는 사각형, 내부에는 동그라미, 내부 모듈은 동그라미라고 하잖아요. 모듈을 식별해야 되는데, 보시면 모듈이 크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로 식별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면서 탑다운으로 식별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시스템을 탑다운으로 단위 모듈까지 분해를 해라. 그 다음에 단위 모듈까지 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거 갖고선 이제 거기서 함수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단위 모듈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분할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단위 모듈을 너무 크게 잡으면 복잡해진다. 이거 앞에 서서 나왔었죠. 하나의 모듈이 너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단위 모듈은 원으로 표현한다. 그 단위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사각형이다. 별거 없죠. 결론은, 여기 있는 결론은 뭐냐면, 동그라미를 표현하는 단위 모듈은 탑다운으로 해서 쫙 정리를 하고 단위 모듈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면 안 되는, 단위라는 게 들어가면 더 이상 쪼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쪼개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저장소나 외부인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 흐름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DFD를 작성하는 예죠. 보시면 이런 거죠. 요거 이제 급여 계산을 하는 모듈인데, 직원 DB, 저장소죠. 데이터를 읽어와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급여 명세서를 인쇄하죠. 사각형은 출력이라고 했잖아요. 입력이나 출력. 요건 단위 모듈. 급여 계산하는 건 단위 모듈. 급여 계산을 반만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급여 계산.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기능만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 안 하죠? 요 화살표가 흐름도.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요런 기능을 우리 DFD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위 모듈이 뭐예요? 급여 계산이죠. 급여 계산의 입력은 뭐예요? 직원 DB죠. 출력은 급여명에서 출력이고, 기능은 뭐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DFD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나왔죠? 모듈, 저장소, 입출력, 흐름, 그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그럼 DFD는 왜 그리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파악하려면 그거 갖고 고객과 함께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고객과의 대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서 이걸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고객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개발할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를 내가 파악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DFD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딕셔너리, DD. 그죠? DD는 뭐냐면 이런 거죠. 데이터 딕셔너리는 뭐냐면, 이런 데 보면, 잠깐만 볼게요. 앞으로 가볼게요. 급여 계산, 이렇게 인데, 여기서 보면 급여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단어들, 급여, 직원, 이런 단어들이
명사에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명사서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단어를 정의하는 거라서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그래요. 그 데이터 딕셔너리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건 은은 정의고요. 더하기는 연속된다. 이거는 반복, 선택, 옵션, 주석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학생증을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학생증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로 구성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서라는 단어는 주문번호, 주문일자, 주문총액으로 구성되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품번호, 수량, 가격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와요. 여기 설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주문서는 주문번호, 주문일자, 주문총액은 하나고 그 안에 제품번호, 수량, 가격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반복 횟수는 이렇게 표시한다. 보시죠? 그 다음에 선택. 출장 신청서라는 단어는 직원번호, 직원 이름, 출발 일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하고 총 경비로 구성된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옵션이니까 이수 과목은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과목명, 이수급은 성적으로 구성된다. 뭐 이런 거죠. 이건 주석이다. 이런 얘기.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불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DD는요, 우리가 이제 그 DFD에서 쓰는 단어 중에서 주문서, 학생증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쓰는 국어 사전하고 다르죠? 우리가 쓰려는 이 정보 시스템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보 시스템에서 입력되는 자료들이죠. 이게 모여서 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DD는 이런 거예요. 그 DD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에 도도대출하면 이제 신청서를 이렇게 내게 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한번 이제 자료사전을 만들어 본자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도대출 신청서는 어떻게 돼요? 보세요. 저자, 도서명, 그죠? 저자, 도서명,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대출자 인적사항, 신청번호로 구성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대출자 인적사항은 뭐로 구성돼요? 대출자 이름, 대출자 학번, 대출자 이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대출자 인적사항은 뭐 딴 데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고요. 만약에 저자를 만약에 도도대출 신청서에서 빼도 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도도대출 신청서는 저자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만약에 도서명이나 ISBN 중에 하나만 선택해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택으로 보시면 되죠. 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 데이터 딕셔너리가 어떻게 쓰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스펙은요. DFD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고객이랑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보면 그림에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잖아요. 스펙. 근데 미니 스펙.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제 그 미니 스펙에 DFD에 표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을 다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면 여기서 보면 소단위 명세서 미니 스펙은 DFD의 시스템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구조적 언어로 작성한다. 구조적 언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뒤에 보이겠습니다. 빵. 구조적 언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순서, 선택 보시면 쭉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여자를 읽는다. 급여를 계산한다. 명서 출력한다. 만약 급여 형태가 정규직이면 급여를 이렇게 계산하고 보이시죠? 이렇게 말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 하냐면 구조적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선택의 경우는 이렇게 쓰고 반복의 경우는 이렇게 쓴다라는 걸 샘플을 드려드렸어요. 대충 이 정도면 다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쓰는 건 순서, 선택, 반복 외에는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소단위 명사들은 구조적 언어로 작성한다. 그죠? 소단위 명사들은 가능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한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소단위 명사들을 쓰다 보니까 A4 한 장을 넘어가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 모듈을 너무 크게 잡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쪼개세요. 왜냐하면 이 소단위 명사가 소단위 명사는 하나의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다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A4 한 장을 넘어가면 읽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쪼개내기 낫다. 그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번호를 넘버링을 이렇게 해서 그 번호를 보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체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소단위 명사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소단위 명사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있었죠? 이거. 여기서 직원 DB는 DFDD는 이렇게 만들고 직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이제 미니스펙으로 보면 급여 계산은 요 급여 계산이죠. 요 급여 계산에 대한 미니스펙은 요렇게 한다는 거죠. 요게 구조적 언어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요 한 장으로 DFD 여기 쓰는 DD 요거에 대한 미니스펙 구조적 언어로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조금 내용이 좀 작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눈을 보면서 체크하지 못해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갔고요. 이번 주 여러분 여기까지 배우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조적 방법론은 왜 필요했냐 이거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은 무엇이냐? 그 구조적 방법론은 어떻게 구성되냐? 여기 써 있죠? 그러면 그 각각은 어떻게 쓰는 거냐? 알았죠? 요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샘플로 제가 간단한 걸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급여 계산하는 거, 그죠? 요거를 요 앞에 연과 해서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고요. 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갖고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구조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만들어졌고 뭐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모르면 사실은 잘 그려봐야 그러니까 칼만 잘 쓰면 뭐해? 내가 왜 칼을 썼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개념이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내가 실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설명을 줄 텐데 그것들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이거 필요성, 그렇죠? 그 만드는 절차, 구조방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모듈 식별하고 막 절차 있었죠, 절차. 근데 여기서 쓰는 프로시저, 함수, 시스템, 프로세스, 모듈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DFT, DD 요것들의 관계.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거 작성 이해하고 실제로 요걸 다 모아서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할 거고요. 이번 주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서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실제 사례 갖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거를 정확히 이해해서 잘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번 주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